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68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은요, 전체 5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안에서도 특히 전근대사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항상 그랬듯이 평이합니다. 고인돌을 제작을 했고요. 계급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우리 청동기와 관련된 게 되겠죠. 청동기 시대와 관련돼서 고인돌 말고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반달돌칼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벼재배를 시작했다 이야기도 나오겠죠. 또 청동기를 가지고 비파양동건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산지가 예상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제시된 문장 중에서요, 주목하실 부분은 준왕과 왕검성이 되겠습니다. 왕검성은 고조선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고조선의 역사가 워낙 깁니다, 여러분들. 기록만 따져본다면 2200년 정도 유지됐던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조선 안에서도 통치자의 혈통을 가지고 구분했을 때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눠봐요. 일단 위만조선이라고 하면 위만이 즉위한 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중국 쪽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워낙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준왕이었던 거예요. 준왕은 나름 위만이라는 사람을 믿었나 봐요. 또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였다는 장점도 있어서, 위만아, 그럼 네가 서쪽 영토를 지켜. 이렇게 맡겼는데 결국 위만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준왕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일단 혈통에서 한번 좀 달라졌다. 계보에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거왕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서 위만의 손자입니다. 자, 그러니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전체 고조선 역사 중에서 마지막 100여 년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위아래로 구분 짓는다라면 철기 문화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합니다. 여기서 철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말 그대로 본격적인 건 여기예요. 그래서 위쪽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다. 여기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은 성장을 할 것이고, 그 성장의 증거가 바로 뭐냐? 이런 산지가 답이 되겠죠? 일단 진번, 임든, 주변 지역을 복속해서 영토를 더 확장을 시킬 거고요. 당시 중국 본토에 있었던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한반도 아래쪽에는 진국이 있습니다. 이들 간의 직접 교역을 막고요. 중개 무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번성을 했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그 초기 국가들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뭘 알아야 풀 수 있냐? 영고가 나왔기 때문에 제천 행사를 구분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려 동맹, 동해 무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하나, 동해 지역 중에서 가장 넓고 평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부여의 위치를 보시면요, 만주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가 너무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척박한 곳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더 위도가 높기 때문에 춥기는 하지만 넓은 만주 일대에 평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여 시험 문제에서 영고 말고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출도 이야기 너무 잘 나오죠. 두 번째는 일책십이법 또 나옵니다. 자, 4번 문제. 이거 어렵습니다. 일단 무령왕릉 나왔고요. 능산리 고분군 이런 거 나왔으니까 백제의 도읍지와 관련돼 있다. 백제는 천도를 2번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지금의 서울, 위례성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서울 일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수도였던 충남 공주의 웅진성, 세 번째 수도였던 충남 부여의 사비성 이렇게 분대하면, 자, 여기가 되겠고 여기는 여기가 되겠죠. 물론 익산으로 천도한 건 아니에요. 천도를 준비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가시면 여기 왕곡리가 있는데 여기는 전북 익산 지역이 되려고요.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우리 적절한 거 다 보자고요. 그럼 그것 빼고 답이 되겠죠? 자, 1번에 봤더니 웅진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공산성, 여기 웅진성. 다른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옛날에는 공산성이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웅진성이라고 불린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자, 무령왕릉 나왔습니다.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무엇으로 조성된 무덤이다? 벽돌로 조성된 무덤이다. 이게 특징이죠? 그럼 맞고요. 4번. 사신도 벽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신도 하면 고구려를 많이 연상을 해요.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를 그렸던 그 고구려 고분벽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백제에도 있어요. 되게 흐릿하긴 했는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되고요. 5번에서요. 이건 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3점짜리거든요. 일단 기와가 출토가 됐는데 여기서 수부, 이게 뭔가요? 라고 하면 우리 보통 정부 조직을 부자나 조자나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뭔가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지휘하는 기관이다. 중앙관청에서 되게 중요하다. 수부 이렇게 해요. 그게 이 왕궁리 유적에서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왕은 익산으로 천도하려고요. 미륵사도 만들고 거기다 막 석탑도 쌓아 올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으셨다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5번 문제도 어렵습니다. 보통 가나 사이 문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삼국통일과정, 후삼국통일과정 이런 거 나왔을 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 개 나라만 있으면 비교하기가 너무 쉬운데 여기만 하더라도 네 개 나라가 등장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다 당나라까지. 자, 먼저 가를 보시면 키워드가요. 대야성이 되겠습니다. 대야성 전투를 말하죠. 7세기 초반 백제 같은 경우는 무왕, 의자왕으로 이어져요. 참고로 무왕이 의자왕 아버지고요. 이분이 40여 년 정도 통치를 해요. 통치기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신라는 진평왕, 진평왕의 딸 선덕여왕, 선덕여왕의 사촌 진덕여왕으로 이어지는 시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내용 정리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의자왕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부모한테 잘하고 동생들한테 너무 잘하는 완전히 모범생.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즉위 초년에 엄청나게 신라를 압박합니다. 지속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 때 여기 나오는 대야성을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라가 타격을 많이 받고요. 특히 김춘추는 자기 딸이 대야성 성주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대야성 전투에서 딸을 잃게 돼요. 타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어딜 가냐? 이렇게 공격받았으니까 당장 도움을 요청할 건 고구려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를 갔는데 거기서 거절당합니다. 김춘추는 그래서 나중에 진덕여왕 시키다 어디 가냐? 본인 직접 또 당나라 갑니다. 이런 이제 압박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봤더니 또 춘추가 나왔는데 이때 춘추가 당태종을 만났으니까 지금 나당 동맹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세기 상황과 관련돼 있어요. 일단 이제 이걸 알고 출발해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기를 좀 제껴주는 건데, 문제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보통 다른 데서는 4세기, 5세기, 6세기를 섞으니까 7세기 하면 금방 보이는데 여긴 또 7세기 안에서도 삼국통일의 그 나머지 과정들이 나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당 동맹 성사시켰으니 그 다음 뭐 할까요?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열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김춘추가 왕이 되어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없애죠. 그의 아들 문무왕은 고구려 공격해서 고구려 없앨 거죠. 이런 것들. 그거 빼고 나면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나라 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당나라랑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당 동맹이 성사되는 이유 중에 당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고구려 공격했다가 실패했네. 그렇다면 한반도에 있는 신라와 손을 잡아서 고구려를 압박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6번에 갑니다. 워낙 이 시기 문제 많이 나오죠. 진성여왕이라고 있으니까 우리 역사상 마지막 여왕인 거고요. 마지막 여왕은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쯤에 진성여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대를 설명할 때 제가 벌써 이 표를 4번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왕위 다툼이 빈번해서 반란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농민들 입장에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자, 근데 진성여왕 시기 때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답은 일단 3번. 원종 애노의 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나라에 있다가 이제 고려로 들어왔던 사람이 최초원이니까 최초원은 왕에게 건의서를 올리죠. 그래서 시무책 10여 도를 올렸다. 이 얘기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7번에 가겠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유적지의 정확한 세부적인 지명을 알기보다는 김해, 김수로, 왕 이거 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김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부산이죠? 부산 바로 옆에가 김해가 되겠습니다. 자, 넓게 보자면 가야가 되겠고요. 가야 안에서도 김해 지역을 기반으로 했다. 금관가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금관가야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요. 거의 선지가요. 요 4번이 나와요. 금관가야가 번성했던 이유 중에는 요 중간에 있었던 나라가 낭랑입니다. 또 바다 건너 외입니다. 그들과 철을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번성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광개토대왕이 보낸 군사에 금관가야도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그 강력했던 지위 상실하게 되고요. 가야를 이끌었던 맹주 지위도 잃게 됩니다. 자, 8번에서 왕의 업적은 그랬어요. 고국 원왕의 아들이 있다. 자, 고구려 왕의 그 계보를 쭉 따라왔을 때 고국 원왕의 아들은 소수리망. 여러분들 그럼 소수리망의 조카가 누구입니까? 소수리망의 조카가 바로 광개토대왕이에요. 자,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서 광개토대왕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광개토대왕이 뭘 했느냐? 그 대단한 영토 확장을 한 거고요. 만주, 요동 엄청나게 넓혀놨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전에 체제 정비가 탄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것을 해준 게 광개토대왕의 큰아빠 소수리망인 거예요.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소수리망 같은 경우는 약간 갑작스럽게 지게 했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 고국 원양이 영토를 뻗쳐나가다가 결국 백제 근초고왕과 전쟁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피살됐어요. 갑자기 국가가 되게 위기 상황이 빠르진 거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즉위를 하였으나 당장 이제 아버지 죽음에 복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백제를 공격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대외 확장보다는 내부 수습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율령 반포할 거고요. 태학 설립해서 인재 양성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내 기반을 다지고 나니까 나중에 그의 조카 광개토대왕이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교서와 관련된 왕의 제2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푸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이 강의하는 입장 아니면 전공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싶을 텐데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정치사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사건이라든 제도가 나왔을 때 12목은 좀 챙겨주지만 나머지를 그렇게 많이 챙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였더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일단 고려 같은 경우는요. 태조가 권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주목할 거 태조 혼자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통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엄청나게 많은 호족이 있었는데 그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건국하고 우상국 통일하고 나라를 꾸려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라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 호족을 컨트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호족 세력들과 그러니까 제가 똑같다라는 의미를 쓴 겁니다. 자, 호족 세력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이 광종이고 광종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하면서 호족을 많이 눌러냈어요. 되셨나요? 그러다가 이제 성종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도 지방에 관리 한번 보내볼까라고 해서 아예 상설적으로 기관을 설치해서 관리를 보내는데 그 상설 기관이 바로 12목에서 출발해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봤더니 풍년, 흉년 따져가지고 곡식을 풀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백성을 구휼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의창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려에서 의창이라는 이름은 요 성종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성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성종 시기 때는 일단 요거 도구 좀 많이 나오죠. 광종 같은 경우는 호족이랑 호족과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해줄 세력으로 국내 세력보다는 해외에서 인재 등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 후주에서 귀화시킨 쌍기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성종 같은 경우는 국내파를 등용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승로입니다. 되셨나요? 또 그렇게 이제 국내파를 등용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다 보니까 이분도 공부에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국자감을 건립합니다.
되셨나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가 활약한 내용도 성종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난이도가 훅 올라갑니다. 자, 10번입니다. 각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영광탑 나왔으면 발해죠. 여러분 발해에서요. 만약에 사진으로 제시하고 난 다음에 발해 문화유산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보통 나오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영광탑 사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탑들과는 형식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불병자상.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손을 살포시 포개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탑은 벽돌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고구려 불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장의 사진이 왜 나온지는 비율 조정도 좀 들어갔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자, 11번입니다. 왕의 제2기간 이랬어요. 물론 여러분들 쌍기 노비안건법 아까 앞서 9번 문제를 보니까 그렇다면 이건 광종이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문제 푸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저 송이라는 것도 보는 거죠. 고려 전체로 봤을 때 중국 본토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 송 아니면 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는 이 초창기 때 있었던 중국 본토의 나라입니다. 뭐 광종하면 보통 이제 왕권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제 시행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자적인 연호 썼다. 고려가 태조 때 독자적인 연호 썼고요. 광종 때까지도 광덕, 준풍 연호 썼어요. 그런데 이제 광종 때도 서서히 연호를 중단합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 본토와 교류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중간에는 쭉 그렇게 갈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자국의 역사를 봤을 때는 우리의 역사가 어떤 지점에서 위대했고 어떤 지점에서 슬펐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위대한 지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 특히 이제 교과서에서 기본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 정체성 부분과 연결이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12번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요. 개경, 남경, 동경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개경 나왔으니까 고려가 되잖아요.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이 지도를 이미지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일단 고려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요거 뺄게요. 5, 6, 7 크게 지역을 7개로 나눠서 위에 있는 지역은 개, 양계라고 할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도, 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것이 다른 시대는 볼 수 없는 고려만 있었던 뭔가 독특한 지방행정 없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향부곡소입니다. 네, 고려 시대는 소까지 있어서 여기는 이제 특수행정구역이었습니다. 13번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뭐 고려 같은 경우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와 싸웠다. 뭐 그거 많이 하실 거고요. 순서 배열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가 부분 때문이에요. 먼저 가 빼고 나를 한번 보실까요? 윤관이 성을 쌓았다. 그럼 이제 동북구성을 쌓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예종시기 땐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다 넣었어요. 달을 봤더니 정지상이 금을 제압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지상과 함께 묘청이 서경촌도를 왕에게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더불어 얘기했던 게 금나라는 우리가 옛날 예종시기 때는 막 영토를 빼앗을 정도로 세력을 키웠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금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대를 하는 건 너무 치욕적이에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묘청이 나왔다면 너무 쉬워졌겠지만 이제 정지상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경촌도 운동으로 들어가서 다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를 어디다 넣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유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론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금, 여진족이 나라 세웠네? 근데 금이 형인데 그 형인 금나라의 황제가 아우국인 고려 국왕에게 문서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요. 여기는 형 아우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이거보다 우리가 더 금나라에 대해서 약간 숙이고 들어가다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종 시기 때 윤관이 동북 구성을 축조하면서 영토를 확장할 정도였으나 여진족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들이 아예 금이라는 나라를 세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형, 동생 이런 정도 했다가 인종 시기 때 이자겸은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냥 그들이 원하는 4대 받아들이지 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가가 어디 들어가야 되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답이 나가 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개도 솔직히 살짝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외교사 쪽으로 갔다가 외교사지만 얘는 우리가 정치사에서 보통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잘 크로스 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추론까지 했어야 될 문제였다. 그래서 13번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우리 그 4번 문제와 더불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눈 정말 잘 뜨고 보셔야 되는 게요. 여기서는 일단 이제 천문도라고 나오면서 조선시대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짜리 뒷면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번뜩번뜩 거리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새긴 겁니다, 여러분들. 별자리 지도인데요. 정말 정확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 천문도와 관련돼서 또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우주의 움직임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의 역대의 여러 가지 연구는 뭐가 있어? 이러면서 뭐 삼국사기에는 일식월식에 대한 기록도 있어 이러면서 쭉 했는데 여기 4번에 보면 비격진천령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폭탄이에요. 뻥 했을 때 팍 터지는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잖아요. 나머지는 천문과 관련된 거. 그래서 완전 주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기 폭발 이랬으니까 이거 무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답을 찾으셔야만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군사조직 물어보고 있어요. 네, 우별초 아니면 여기서 최씨 무신 정권까지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바로 삼별초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가 만들었던 이 삼별초는 3개의 조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별초, 좌별초, 신의국. 들으셨어요? 네. 자,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는 특수군 많이 있죠. 관군도 있었고 별무반도 있고 삼별도 있고요. 요거는 특수군은 아니고요. 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ADD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무기 개발을 그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왕의 건의에서 만든 기관이 화통도관입니다. 그래서 여긴 특수군, 여기는 특수기관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자, 결국 요거는 대몽황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대몽황쟁 했을 때는 삼별초가 진도까지 가서 쌓았다, 제주도까지 쌓았다. 진도에서는 용장산성을 쌓았고 제주도에서는 항파두리성을 쌓았다. 이것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 자, 16번에서는 사람 이름들 중에서는 기철 정도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실 것 같고요. 응방도 혹시 아실까요? 응방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매를 키우는 곳이에요. 요즘에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운다라면 이때는 매를 키웠답니다. 국가에서 별도로 기관을 만들어서 키웠는데 왜 그랬느냐? 몽골 사람들이 사냥할 때 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매를 공급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이 기관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나라 간섭기인 것을 알고 있고요. 고려 지배층의 변화 중에서 원나라 간섭기 때의 사람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원나라 간섭기와 관련돼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때는 몽골의 머리 스타일, 변발, 그들의 옷차림, 호복이 유행하였다. 또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원나라 간섭기 때 정치 기구 중에 하나가 도평의사사거든요. 거기에서 권력을 행사했다도 나옵니다. 자, 문화유산 그랬습니다. 이 문화유산에서 승려 배구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쇄가 중요한 거죠. 인쇄하면 목판 인쇄도 생각하고 금속 활자를 통한 인쇄도 생각하겠죠. 근데 청주 흥덕사가 나왔으니까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답이 될 수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인물.
이 인물과 관련돼서 웬만한 건 다 나왔어요. 네, 그는 바로 누구냐? 정도전이죠. 자, 정도전 같은 경우는 조선 건국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군요. 자, 태조를 왕으로 옹립을 했고요. 사실상 조선에서 국가를 어떻게 통치했으면 좋겠는지 전체적인 그림까지 다 그렸어요.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조선 경국전. 이거 법전입니다. 근데 국가가 편찬한 법전은 아니고요. 정도전이 편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을 통해서 조선은 이렇게 국가 조직을 나눴으면 좋겠고 이렇게 통치했으면 좋겠다. 이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태종과 정도전은 큰 지향점이 달라요. 태종은 왕 중심의 국가를 꿈꿨던 거고요. 정도전 같은 경우는 왕이라고 하는 건 세습되는 건데 그 왕의 자식이 꼭 똘똘하고 꼭 성실하고 꼭 어지르려고 하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바보일 수도 있고요. 공부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여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복불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이 생각했을 때 국가 운영은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냐? 재상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왕 중심, 여기는 재상 중심. 서로 근본적인 방향이 다르죠. 결국 태종이 왕자 시절 때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자, 19번 문제도요. 결국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호패법을 처음 지정한 게 태종이에요. 그러니까 제실시니까 그 밑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의 난이 조금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이시의 난은 이렇게 쫙 봤을 때 여기 난 있고 여기 난 있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커요. 조선전기 때 있었던 어떤 반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정도전과 이방원 이런 갈등이라든지 또 왕자들끼리의 갈등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범위가 좀 한정돼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수양대군이 일으켰던 쿠데타라서 이것도 범위가 좀 한정돼 있는데 이건 왕권에 저항하는 지방 세력이다 보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고 봉기를 하고 싸우고 사이즈가 조금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한양에서만 일어났느냐 지방까지 들어갔느냐. 그래서 세조 시기 때 있었던 이 시의 난은 조금 규모가 컸고 이제 여기도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사람이다 보니 지방 세력들이 너무 국가가 간섭하는데 이러면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세조 같은 게 결국 이 시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세력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러니까 유향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폐지시킵니다. 자, 그거 말고도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직전법이라든지 계유정난 이런 거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직전법이라는 것은 세조 시기 때 토지를 퇴직한 사람들에게 주기에는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현직 관리들에게만 지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세조가 사실상 권력을 독점했던 게 이제 단종 때 일으켰던 계유정난이거든요. 그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자, 전쟁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일본군, 명나라 장수 이걸 가지고 문제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조선시대 때 일어난 전쟁 중에서요. 일본과 명나라가 동시에 나온다. 그러면 이건 임진왜란밖에 없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건데 조선이 명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도가 된 거고요. 광해군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일본은 빠지고요. 중국에서 이제 후금이라는 새로운 유목민족의 국가가 등장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명나라 후금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고 호란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금이 나중에 이제 청나라까지 가면서 그들과 우리가 대치하는 구도입니다. 임진왜란 관련돼서 순서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전쟁과 관련된 세부적인 전투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은 좀 명확하죠. 이순신의 명량해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이 문제는 어렵기는 해요. 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굳이 별표를 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계속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건 조금 포기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별표 단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분은 지금 조식이라고 하는 성리학자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나 붕당의 계보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요. 사림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고 동인은 다시 북인, 남인, 서인은 노론소론 이렇게 해서 남북, 노소, 4개의 붕당 이렇게 큰 틀을 잡습니다.
남북 노소 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야 직업이 워낙 다양하니까 학자와 정치인은 다르죠. 학자 중에서 정치인으로 뭐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사실상일치예요. 공부해서 결국 과거 시험 합격해서 관료가 되는 것이 꿈이다 보니까 거의 동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분야에 따라서 아예 분당까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동인을 대표하는 사람 하면 이황은 아실 겁니다. 서인을 대표하는 사람 이는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추가로 들어갈 분이 이의 친구, 어렸을 때부터 친구, 성혼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황은 조식과 동년배예요. 근데 친구라기보다는 라이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도 똑같고요. 사는 지역도 경상도 일대. 대신에 경상, 좌도, 우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들이 동인이 되는데 이 조식이라고 하는 이 분은요. 여기 경, 의 이런 거 강조한다. 스스로를 항상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를 다독여요. 점검해요. 자기 검열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 조식입니다. 반면에 이황 같은 경우는 보다 좀 원칙론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향적이고 책에 기반해서 더 바람직한 사회가 무엇일까 이렇게 가요. 이상적인 거, 여기는 실천적인 거, 성향이 조금 계보가 다른데 이 조식의 영향을 받은 쪽이 북인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진왜란에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을 제일 많이 했을 만한 세력이 누구겠어요? 이쪽이에요. 여기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실천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난 군인이 아니었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끌고 일어나는 의병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의병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분이 곽재우. 곽재우는 스스로 홍위 장군이라고 해서 붉은 옷을 만들어 입고요.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분입니다. 자, 22번입니다. 22번에서는 공법이 나왔고요. 토지의 비옥도를 몇 개의 등급, 6개의 등급을 구분할 거고요. 풍년, 흉년을 따져서 9개의 등급으로 나눈다. 그러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예, 그게 바로 공법이에요. 근데 얼마나 좀 조심스럽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이것도 그냥 만들어서 시행해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인 여론조사도 대략 17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세와 관련돼서 조선 전기에 아주 중요한 누가 될까요? 세종의 공법입니다. 세종은 물론 시험에 나올 건 되게 많습니다만 의외로 나오는 선지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 때 나왔던 농사직설이라든지 훈민정음 아니면 칠정산. 한양을 기준으로 달력 만든 게 처음이 칠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제도 바꿀 거예요. 농업 관련된 책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천문관측까지 할 거예요. 다방면에서 활약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번에서요. 이 문제도 항상 나오죠. 네, 경제 관련된 거 나오면서 해당하는 시기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 시대는 조선 안에서도 후기입니다. 학계에서 평가하기로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일단 농업에서도요 아주 규모가 커져요. 단순하게 내 식구 먹어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다 팔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송파장 이런 이제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농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생산력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상업과 수공업도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 전근의 역사에서 조선 후기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쌀 팔고 고추, 담배 사러 이랬으니까 쌀, 고추, 담배 이거 다 상품 작물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 후기와 관련돼서 뭐 나올 수 있는 선지들은 많은데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선지보다는요. 이건 조선 아니지 않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병난도. 이건 고려시대와 관련된 최고의 무역항이죠. 24번에 가겠습니다. 이분 누구입니까? 탕평비를 세웠다. 신문고를 세워서 백성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죠. 이분은 영조입니다. 영조도 나올 거 많은데요. 균역법이 일단 압도적으로 높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1년에 군포 2표씩 내야 되는데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군대를 가야 되는 그 대상자라는 게 만 15세부터 59세까지예요.
죄송해요. 만 16세부터 59세까지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아버지도 들어가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좀 일찍 결혼하셨다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에다가 우리 큰오빠, 작은오빠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에 이 군포 대상자가 3, 4명은 기본인 거예요. 근데 1년에 2필이니까 남자가 4명이다 그러면 4 곱하기 2 해서 8필.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한 필로 줄여준 거죠. 영조가 백성을 사랑했다는 그 증거로 얘기할 수 있고요. 본인도 상당히 프라이드를 느꼈던 조세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초년부터 탕평교서 발표하면서 얘들아 인제 고루 등용할 거야. 우리 그만 좀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즉위 4년차가 되었을 때 2인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론들이 영조 너를 인정할 수 없어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영조가 그것 때문에 충격 되게 많이 받아요. 내 의도를 그들이 모르는 거야? 나 지금 상처 입었는데 이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탕평을 추진할 거고요. 청계천 준설공사. 서울에 있는 청계천 일종의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공사를 하면 옛날에 왕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백성들아 나와서 일해봐 라고 해서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돈 안 줬다는 거죠. 그런데 영조는 이것도 나름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얼마다라고 임금을 계산해 준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동국문헌비고라는 책도 편찬합니다. 자, 24번입니다. 관서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친절하게 조선시대라고 했으니까 조선시대는 의정부 6조, 의금부 승정원, 사헌부 사관, 홍문관이 있었지 정도 떠올려 주시고 그 안에서 여기가 기본 조직이고 여기는 왕권을 뒷받침해 준 조직, 여기는 왕권을 견제하는 조직이다. 근데 봤더니 도승지가 지휘를 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럼 여기는 승정원이네요. 네. 도승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 즉 왕의 명령을 다른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여기 승정원이에요. 자, 왕의 비서기관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자, 이번에 연표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얘만 본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17세기 정치를 얘기할 때는 현종 시기 때 예송, 항상 이거밖에 안 나와요. 숙종 때는 환국, 예송과 황국. 워낙 빈출되는 주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어려워진다면 기예예송일까요? 갑인예송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저기 송중길은 3년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쪽은 서인들의 입장이고요. 허목은 남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서인들은 좀 짧은 기간을 얘기하고요. 남인들은 긴 기간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남인은 이 서인에 비해서는 소수자들이에요. 정치에서 일종의 약간 야당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치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왕과 연동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야당 또는 소수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긴 거, 짧은 것 쪽을 얘기를 합니다. 3년, 1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기예예송 얘기를 해요. 근데 봤더니 이제 인조, 반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조, 효종, 현종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단 요거 다음인 거고 환국은 숙종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라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문화유산 그랬는데요. 일단 태조 이성계라고 했으니까 조선인 거고요. 조선의 국가를 상징하는 이라고 얘기했으면 기본적인 건 5대 궁궐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종묘사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종묘,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다. 일반 사람은 아니고요.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공간을 우린 종묘라고 얘기하고요.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뭐냐면 그 농사의 근간이 되는 토지의 신, 곡식의 신, 위대하잖아요. 그분 그 신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게 요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조금 너무 내려갔는데 비드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쨌거나 하나는 좌, 하나는 우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위치는 이렇게 크로스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을까요? 근데 저기 봤더니 사직과 더불어인 거니까 종묘. 종묘 사직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살아있는 왕, 역대 왕, 나라 경제 근간이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8번. 되게 오랜만에 신문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관 이렇게 했는데요. 조선시대 신분 4계급 안에서 통역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 기술직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요즘 이제 기술직 공무원 하면 뭐 토목직이라든지 뭐 전산직 이런 쪽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여기 의사 쪽이라든지 변호사 쪽이라든지 천문관측자, 통역가, 그들이 기술관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 이제 잡과라고 하는 시험 보고 국가소속 의사, 국가소속 변호사, 국가소속 천문학자, 국가소속 통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이 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전담하는 곳이 사역원입니다. 예. 동시 통역가들 양성하는 곳이에요. 노걸대언해라고 나왔는데, 언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풀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어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9번. 송악, 개주. 개주라고 하는 명칭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악은 알고 계시죠? 송악은 고려시대 때는 개경이라고 불립니다. 태조 왕건의 고향이고요. 그러다가 현재는 개성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개는 개경, 개성에 대한 얘기고 1개만 아니잖아요. 그 1개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바로 평양이에요.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자, 서울에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서울에서 1시간 올라가면 개성이고요. 다시 1시간 정도 더 올라가면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지방의 되게 중심지죠. 1931년에요. 여성 노동자 강주령이 평양하면 을밀대라는 옛날 건물이 있어요. 거기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이유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자, 30번 가겠습니다. 조약 불러줬는데요. 운요 사건 나왔으니까 우리는 개항기 때 있었던 조약 중에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생각하시겠죠? 근데 하나만 더 챙겨주자면 신원, 이분이 군인인데요. 고종이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군인을 보냈어요. 이유는 운요 사건 이후로 일본이 압박해야 할 때 쫄지 말라는 거죠. 가서 당당하게 이런 겁니다. 기계 넘치게 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워낙 근대적인 조약에 대한 지식이나 준비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안측량권이나 치해법권처럼 일본에게 유리한 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1번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게 나왔어요. 동학농민운동도 순서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 하는 거니까 일단 고부지역 농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선시대 농민봉기 같은 형태로 저항을 했고, 이게 잘 수습이 됐다면 농민들이 더 규모를 키우지는 않았을 텐데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가면서 농민들을 체포하려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더 소위 말해서 판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나를 봤더니 이제 전봉준이 봉기를 할 건데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했네, 여기에 분노를 느낀 거죠. 요거는 2차 봉기를 말합니다. 1차 봉기는 조선 정부를 상대로 봉기했다면 2차 봉기는 일본을 상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 달을 봤더니 시모노세키 조약이 나왔는데 이거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되는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과 청나라가 한반도에서 주도권 차지하겠다고 은근히 신경전을 많이 벌였는데 그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게 청일전쟁. 일본이 청나라 도발한 겁니다. 서해 바다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결국 1895년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되게 굴욕적으로 조약 맺은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됐나요? 그럼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갑오개혁이지만 한편에서는 청일전쟁이 일본이 일으켰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니까 다는 그보다 더 밑으로 가셔야 돼요. 가나다. 다음 연도로 가는 겁니다. 순서는 가나다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리겠다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강화도 조약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이런 거 일본에게 인정해줬다, 불평등하다라고 방금 30번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또 치명적인 게 있어요. 외국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관세를 몇 프로 매길지가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호 낮출지, 상호 올릴지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세라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
근데 일본은 이미 그 전에 무역을 20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세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일본아 관세 몇 프로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니 일본은 왜 조선인들이 관세 얘기를 안 하지? 그렇다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세 내용이 없다 보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한동안 무관세로 일본 상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 이제 조선 정부에서 그걸 알고 이제 타격을 받은 거죠. 당장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시 수정하자. 응? 관세 조항 넣자. 그런데 일본이 싫은데 계속 그래요. 자, 그러면 일본과 직접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없다라면 우회 경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가 있냐? 부산에 일본 상인들 진출했거든요. 근데 이 일본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부산 일대 한 10리까지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무역을 하려면 조선 상인들을 통해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건너서 무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게 직접 관세를 설정하지 못한다면 우회로 매길 수 있는 게 그 일본과 거래하는 조선 상인들에게 매기면 되겠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결국 이게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 우회 관세 인정 못하겠다. 막 무력 시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모진 해관 사건이라고 해요. 이걸 두모진이라고도 하고 두모포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답이 나가 돼요. 왜 그러냐?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바로 그때 곧장 일본에 보내는 겁니다. 왜냐면 조약 체결하고도 추가적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는 강화도 조약과 동격이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돼요. 자, 33번입니다. 미국 공사 부임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거 개항기 초창기 때 일본과 청나라와 미국에 보냈던 그 사절단을 말하는구나. 그중에서 미국에 보냈으니까 보빙사네요. 미국에 갔던 인물들 세밀하게 접근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이렇게는 아시면 좋아요. 시험 문제에서 수신사 같은 경우는 1, 2차 김기수와 김홍집 이렇게까지 가요. 근데 조사 시찰단은 누가 갔는지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보빙사 같은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34번입니다. 일제강점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중일전쟁 발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제 식민 통치 안에서도 30년대 이후가 되겠죠. 물론 중일전쟁 같은 경우는 1937년에 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대라고 해서 좀 이렇게 30년 초반까지 늦는 이유는 31년에 만주를 쳐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만주 침략하고 중국 본토 침략하고 전쟁의 판을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3, 40년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국가총동원법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하죠.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에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심만으로도 구속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애국반이라는 거 만들고 또 여자 정신 근로령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공장에 끌고 가는 겁니다. 자, 35번은 문제가 되게 명확하죠. 고종이 사망한 해가 1919년이에요. 생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명성황후도 시해됐고요. 왕위에서 쫓겨나고요. 나름 비애가 있었던 분이니까 이분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서 3.1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도시에서 마을까지 전국 곳곳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지금 다 빼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이게 우리에게는 임정 수립의 계기가 되는 거라서 임시정부가 그해 가을에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도시, 마을, 앤드 해외에 있는 동포까지 이런 거고요.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 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반외세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오사운동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3월달, 5월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쟁 방식은 원래는 이제 그냥 만세 시위였어요. 근데 유관순을 체포한다든지 제합리 사람들을 학살하니까 이제는 무력투쟁까지도 갔습니다. 35번 단체가 나왔는데요. 이걸로 푸시기 조금 어렵겠죠. 그래도 하나 유추를 해본다면 유신 이겁니다. 새로움, 모든 걸 새롭게 만들자요. 사람도, 교육도, 산업도, 국가도 그것이 바로 신민회입니다.
두셨어요. 네. 신민회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요. 태극서가 제가 실어도 넣네요. 신민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데 정치 부분에서는요. 공화정 국가를 세우자는 걸 처음 주장했다. 그것도 되게 새로운 형태인 거죠. 하지만 일제가 일으킨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 1911년에 해산됩니다. 자, 개혁이 나왔습니다. 개혁 중에서도 이제 그 정도 나왔으니까 개화기 또는 개항기 때 나왔던 개혁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가보, 을미, 광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고종이 황제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건 대한제국이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했었던 개혁이다 그러면 광무개혁이고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황제권 강화 쪽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면 일단 지계는 워낙 많이 났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약간 실업교육이라고 나오는데 관립상공학교를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의학교라든지 상공학교, 학교 명칭을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광무개혁 때는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군사권은 황제가 딱 일단 장악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경제 부분에서 근대화를 시도하려는 게 광무개혁의 기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기술자들 많이 양성하고 싶었겠죠? 실업교육에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답이 돼요. 디귿과 리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초창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직후가 되겠습니다. 자, 38번에서요. 여기 나오는 3.1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 3.1운동이에요. 자, 본 대표들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아라고 했으니까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네. 근데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1920년대가 되면 이미 위기를 겪게 돼요.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 모여서 몇 달간 회의를 했죠. 그게 1923년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그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 회의는 결국 결렬됐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임시정부를 고쳤을 것인지 이런 걸 둘러싸고 입장이 조율이 안 됐어요. 39번에서는 수리조합비가 나오죠. 수리인 거니까 이거는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 저장 시설을 말합니다. 물이 필요하고요. 종자도 개량해야 되겠고요. 이거 다 뭘 하는 거냐면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이 미라고 하는 게 쌀입니다.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선 안에서의 쌀 생산량을 늘리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제 쌀, 즉 벼농사 짓기 위해서는 물 많이 필요해요. 또 종자 개량이라든지 비료 같은 거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다 일반 농민에게 전가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나중에 결국 가난해져요. 내가 농사 져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잡곡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일본의 쌀 부족을 메꾸기 위한 것이다. 답이 됩니다. 40번은 청산리 전투 김자진 지휘 이렇게 냈는데 우리 독립군의 과정 속에서 워낙 나올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김자진 이끌었던 북로군정 서군에 근데 의외로 북로군정서가 나오게 되면요. 정말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온 대로 청산리 전투에서 대단히 활약을 했다. 요거 하나. 두 번째, 북로군정사의 전신이 바로 뭐냐? 중강단이에요. 중강단이 조직 개편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개 나옵니다. 하나 더 나온 다음에 이제 김자진이 지휘했다. 저 정도. 자, 41번입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그랬으니까 1894년에 이미 신분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차별이 1920년대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평등한 사회 진정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평운동이에요. 자, 백정 출신들이 주도했다. 그래서 조선 형평사 만들었고요. 중요한 거 진주에서 시작됐다.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6.25 전쟁. 항상 나오는 문제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6.25 전쟁 안에서도 순서별입니다.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서울을 수복한 이 전을 하나 찾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6.25 전쟁 자체는 말 그대로 1950년 6월 달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럼 서울을 되찾은 건
9월 말에 되찾아요. 자, 그럼 요 상황인 거니까 그 다음은 이거예요. 그럼 그 전이라고 하면 서울을 되찾기 바로 직전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제 대구 방어에 성공한 다부동 전투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좀 어렵게 나올 때인 거니까 인천 상륙작전 정도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3번은 어느 정부입니까? 그랬는데 2002년 월드컵 이때가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겠고요. 참고로 혹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실까요? 일본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음악, 뭐 패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일본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바로 김대중 정부 시기 때부터예요. 그전에는 교류는 해도 일본 문화는 안 돼! 이렇게 되게 차단했는데 이때 이제 됩니다. 그 이유가 월드컵을 열어야 되는데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데 문화 교류를 안 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월드컵을 앞두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 받아들였어요. 북한과 관련돼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열렸다. 이게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는요. 정치, 경제도 있겠지만 통일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이제 북한과도 조금 오픈, 일본과도 오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뭐랄까요, 긴장 관계가 조금 낮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4번에서는 3.15 부정선거가 나왔으니까 민주화운동 중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그중에 4.19 혁명이 나왔고요. 여기가 그래도 제일 좀 쉽죠. 자,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일단은 허정과도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허정과도 정부가 3차 개헌을 했고 그 3차 개헌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내각 책임제. 그래서 장면 내각 출범. 4.19 혁명 직후는 여기 정도가 답이 됩니다. 자, 45번에서는 YH 무역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박정희 정부랑 관련된 거고요. 솔직히 박정희 정부와 관련돼서는 경제정책 설명할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추려서 제가 요런 거 가져왔어요. 일단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추진할 거라는 거. 6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쟁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베트남 특수. 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았던 시기였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수출 100억 달러. 이게 1977년이에요. 역사상 처음이라서 77.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83 조치도 조금 어렵게 될 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요, 사채잖아요. 여러분 사채 쓰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자율이 되게 높은데 지금이야 법정 금리가 그래도 20%대에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나마 낫죠. 옛날에는 그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쓰냐? 기업들이 그렇게 사채를 많이 썼어요. 이유는요? 시중은행이 별로 없어서.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은행이 또는 해외 은행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큰 손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너무 높고 또 경제라는 건 호황기도 있지만 불경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불경기 때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너무 높아져서 박정희 정부가 잠깐만 특별 조치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 사채 잠깐 동결할게요. 네,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꾸려갑니다. 자, 46번에서 삼청교육대회 나왔으니까 전두환 정부죠. 이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초창기 때 이야기 중에 물론 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뭐 5.18이나 후반기 때 6월 민주항쟁도 나올 수가 있지만 전두환 정부가 이제 국민을 통제했던 정책이 있고 국민에게 유화책으로 간 게 있어요. 여기 위에는 유화책이에요. 여기는 통제책이에요.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통제책 중에 보도지침.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실 거기에서 아예 언론 보도의 지침까지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가시면 돼요. 자, 47번. 이 지금 60회차 때예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인물이 여운형이에요. 연속으로 계속 나와서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여운형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요. 일단 기본 3개입니다. 일단 1944년에 조선 건국동맹 만들었고 1945년 광복하는 그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펴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46년에 좌우합작위원회 만들었다. 딱 3개. 딱 3개. 나머지 활동은 있지만 굳이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고요. 정말 딱 3개 나옵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48번 문제도요. 이거 눈 뜨고 코 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역대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사 문제인데 통사 문제 치고 너무 쉽죠. 그러면서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학습했어요? 그랬는데 선지를 보면 이건 고려 거잖아. 이건 조선 거고 이건 개화기 건데 삼국시대 거? 이거 고구려 때 세웠던 학교하면 소수리망 때 세웠던 태학.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많아졌다는 경당. 근데 태학만 외우시고 경당 안 외우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학 경당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눈 뜨고 코 빌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는 거.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사진을 연결했을 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키워드만 잘 찾으시면 돼요. 흙도 거기다 바른 유약도 모두 흰색이에요. 그러면 희니까 백자, 조선시대가 되겠죠? 그럼 1번을 보면 하예요. 백자군요. 나를 갑니다. 비색이라고 했는데 이 비색이 바로 뭐냐? 옥색이에요. 옥색. 요즘 사람들은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지만 원래 동양 사람들도 좋아했던 것 중에 옥같이 고운, 옥 같은 구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옥을 되게 좋아해요. 그 옥 색깔 아세요? 파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닌 그 옥, 네 맞아요. 그걸 구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구현한 게 청자. 청자가 옥색이에요. 자, 고려시대인 거죠. 분청사기. 뭐 대놓고 써놨으니까. 근데 분청사기는 되게 특이하게 15세기 때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얀색 백자 이외에 코발트. 이게 청색인데 뭐 미술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색 염료가 제일 마지막에 인공 염료로 개발이 됐고 원래 자연에 없는 색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싸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조선 후기인 거예요. 그럼 청색을 붙여서 만든 백자인 거니까 청아백자. 마지막을 봤더니 문이 팠대요. 비색의 자기의 소를 떼요. 그러면 비색의 자기인 거니까 청자인데 청자를 팠어요. 그래서 막 색깔을 집어넣었더니 그걸 구워내면 흰색이 돼요. 상검청자. 청자에 막 무늬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답을 찾아가시면 그 3번이 하얀 것도 아니고 옥색도 아니고 하얀 거에 흰색도 아니고 무늬도 아닌 것이 있겠죠. 네, 청동기 시대의 토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1970년 동대문에서 일하고 있었던 전태일이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외치다가 결국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산업화 초창기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박정희 정부 시기 때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런 이제 사건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단체들이 그냥 할 건데 이 단체 이름을 외워서 접근한 건 아니고요. 청계천, 평화시장, 동대문 일대구나. 그럼 거기에 많은 미싱 업체들, 그러니까 옷 만드는 업체들이 있었고 전태일도 거기서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5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